뉴욕 증시는 고용 지표에 대한 실망으로 급락세로 마쳤습니다. 다우가 200포인트 넘게 떨어져 8,300선을, S&P 500이 900선을 내준 가운데 3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는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현행 1%로 두 달째 동결한 가운데 실업률 우려 등으로 급락했습니다. 영국이 2.45%, 독일과 프랑스도 각각 3%대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실업률이 2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 불안에 대한 우려가 석유 수요 감소 전망으로 이어지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8월 인도분 WTI는 3.7% 내려 배럴당 66달러 73센트에 마쳤습니다. 북한이 어제 오후 동해상에서 지대한 단거리 미사일 4발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오바마 미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제재가 추가로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 마켓의 최일입니다. 독립기념일 연휴를 하루 앞두고요. 뉴욕 증시가 결국 고용지표가 안 좋은 데 따라 크게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세로 마쳤습니다. 결국 다우는 2.6% 떨어지면서 8,300선도 채 기록을 못하고 8,280으로 끝이 났는데요. S&P 500 역시 900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주간 단위로 봤을 때도 3주째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실업률은 무려 9.5%를 기록하면서 26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는 NH투자증권 김영렬 연구원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미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지표에 꽤 많은 실망 매물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연휴를 또 하루 앞두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경계성 매물도 시장에서는 집중되었었던 것 같고요. 그동안 수개월 동안 어떤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에 좀 타성에 빠졌었던 투자자들이 이제 그동안 좀 간과해 왔었던 고용 불안을 다시금 느끼게 됨으로써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실업률의 경우는 전월과 비교했을 때 약 1%포인트의 상승한 것에 그쳤지만 역시 우려했던 것은 신규 고용 감소 부분이 예상했었던 수준과 비교했을 때 10만 명 이상 늘어나게 되면서 여전히 바캉스 시즌을 앞두고 이 고용 불안이 계속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억눌렀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예. 오늘 시장에서 주요 이슈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6월 비농업 부분에 대한 고용자 수가 약 46만 7천 명 수준으로 크게 급감했다는 점이 시장에서는 가장 큰 악재가 되었습니다. 기존 예상했었던 건 약 한 36만 명 감소를 예상을 했었지만 예상보다 큰 폭 감소에 우선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더욱더 늘어났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고요. 실업률이 9.5%다라는 것은 이미 시장에서 계속 9%대가 유지해 왔었었고 이미 미국의 주요 주별 실업률 동향에서 이미 10%가 넘는 주가 약 13개 주가 넘는다라는 점을 감안을 할 때 10%대 돌파는 시간 문제다라고 할 정도로 아직까지 전체적인 실업률에 대한 고용 지표에 대한 동향은 좋지 못하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미국 주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다소 좀 시장 자료가 소진된 가운데 고용 지표 악화의 내용을 상당히 민감히 받아들였다는 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타 5월 공장 주문이 1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한 내용이 발표가 되었었지만 오늘 투자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고용 동향이었었던 만큼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에는 좀 역부족이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업종별 동향을 살펴보면 경기 회복이 다소 좀 지연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진행되면서 국제 유가를 포함한 상품 가격이 하락을 했고 에너지 및 부동산 관련주들이 전부 다 약 4%에서 5%대의 조정을 보였고요. 금융주들은 JP모건 체스나 시티그룹,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의 약 3, 4%대의 하락을 보여줬지만 은행 업종은 약 2%대 하락에 그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는 에너지와 부동산 관련주, 상품 관련주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의 경우는 약 2%에서 3% 정도 급락한 종목은 상대적으로 숫자가 좀 적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고용 충격에 있어서 다소 좀 조정의 양상이 나타나 주었지만 시장의 반응에서 다소 좀 패닉 상황으로 빠질 정도로까지 투매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전체적으로 연휴를 앞두고 시장에서의 어떤 주식 비중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의 어떤 전체적인 하락을 이끌었다는 쪽으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또 고용 지표가 워낙 또 후행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데다가요. 그 선행 지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6월 ADP 민간 고용에서 역시나 약간 예고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도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그 전날 있었던 소비자 신뢰 지수도 역시 좋지 못했었지만 전반적으로 굵직한 어떤 경기 지표들이 좋았던 기억도 아마 많이들 좀 갖고 계실 겁니다. 때문에 관련해서 출구 전략 논의도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말이죠. 불황 탈출의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분명 출구 전략 논의가 되는 것 자체가 좀 긍정적이다 볼 수도 있겠지만 금리 인상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역시나 부담인데요. 투자자 입장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 판단이 될까요? 네, 오늘 뭐 새벽에 끝난 미증시 상황만을 놓고 본다라면 네. 출구 전략에 대한 논의조차 조금 쑥스러울 정도로 예. 시장의 분위기는 다시 급냉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출구 전략이라는 말이 시장에서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물가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누군가 쓰고 있다는 점을 소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전체적인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이 시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기준금리의 결정 요인 중에 하나는 물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또 하나의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고용, 바로 실업률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물가가 오를수록 금리가 오를 가능성 자체가 높지만 반대로 실업률이 오를수록 기준금리는 내릴 확률이 그만큼 높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최근 출구 전략이 계속 논의가 되는 것은 역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짐으로써 나타나게 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준비된 자료 화면을 살펴보시면 예. 그 국채연동 채권의 최근 수익률에 대한 변화와 현재 기대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추이를 살펴볼 때 지난 연말까지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급락했었던 것과 반해서 올 들어서는 빠른 속도로 개선되는 조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물가가 빠른 속도로 개선되면서 나타나는 결과를 볼 수가 있고 이는 지난 하반기 국제 유가를 포함해서 에너지 및 상품 가격이 급락을 해왔었기 때문에 올 하반기 물가의 상승 요인은 기저효과 측면에 있어서는 연장될 가능성 자체가 높다는 점을 주목해둘 필요가 높습니다. 이 점만 감안해 놓고 본다라면은 역시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이 시장에서 등장하는 것은 어쩌면 좀 자연스럽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다음 자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시면 최근 분명히 물가가 오른다라는 뉘앙스가 섞인 시장 재료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지만 현재 국가별 물가 상승률에 대한 전체적인 추이를 살펴보면 현재 그 수준 자체의 의미가 저점 대비 많이 개선되었다라고는 하지만은 이것이 한 1년 전 아니면 2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많이 낮아져 있는 그 수준, 레벨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지금 성급하게 이 물가가 오른다는 측면만으로 금리 인상에 논의된다라는 것은 다소 좀 시기상조가 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오늘처럼 이렇게 금리 실업률에 대한 문제가 시장에서 거론되면 될수록 앞서 말씀드릴 때 적어도 10% 실업률 돌파는 시간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다라면은 결국 10% 돌파하기 전까지는 금리가 인상될 확률 자체는 계속 떨어진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만약 시장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섞인 시장 분위기 속에 만약에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게 된다면 이는 오히려 시장에서는 매수의 기회로서 참여될 수 있는 그런 시장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서 우선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는 좀 번외 쪽으로 좀 고민해 두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예, 말씀에 따르면은 출구 전략이란 단어는 일단 실업률이 10%를 찍고 나서야 다시금 들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2분기 실적, 주식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현재 시장에서 뭐 경기 부분에 대한 어떤 다양한 매크로 변수 등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최근 국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글로벌 마켓 전체적인 분위기는 5월 이후에 지금 약 2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 특정 지수 수준에서 계속 머무르는 답답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이 2개월 사이에는 분명히 경기가 좋아진다는 내용도 있었고 아직까지는 아니다라는 내용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경기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좀 시장 재료들이 혼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여기서 방향타 역할을 해주게 될 것은 하반기 이익 전망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는 2분기 실적 결과에 대한 내용이 시장에서는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미국과 한국 기업들의 어떤 분기별 이익 상황을 살펴봤을 때 2분기 이익까지는 어느 정도의 개선 조짐은 계속 진행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준비된 자료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2분기까지 최근 2분기까지의 어떤 정기
대비에 대한 증가율은 상당히 가파르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난 4분기와 1분기 기업들의 이익이 좋지 못했었고 이에 대한 회복 과정에서 2분기까지 어떤 회복 속도가 가장 피크를 칠 가능성 자체가 높다는 점을 들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3분기와 4분기 우측에 표시된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막대 그래프가 상당히 좁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좀 개선에 대한 속도는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은 정체될 가능성 자체가 높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높겠고요. 만약 이번 2분기에 기업들의 이익이 정말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주지 않게 된다면 오히려 하반기에 대해서 좀 경계의 자세가 늘어날 가능성 자체가 높습니다. 다음 그래프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앞서 보신 것이 미국 기업들에 대한 해당되는 기업들의 순이익 증가율과 뭐 전기 대비에 대한 비율이었다면 현재 우리 기업들의 경우는 3분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좀 크다라는 점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역시 2분기 실적을 어느 정도 확인한 이후서부터 결국 3분기에 대한 조정 과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2분기 실적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 당장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국내 상장 기업들에 대한 실적 발표 그리고 해외 기업들에 대한 실적 내용 결과에 있어서도 상당히 국내 증시가 동조화되는 커플링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오늘 뭐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경기의 흐름을 많이 탄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역시 시장의 방향성은 2분기 실적이 결정지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예의주시해 두면서 관심 있는 종목들에 대한 어떤 현재 실적 상황과 예상 실적과 관련된 부분을 점검하시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일단 3분기 하반기 어떤 경기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2분기 실적이 좋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오늘 또 한 주 마감하는 금요일인데요. 다음 주에는 일단 금통위도 또 예정이 돼 있죠. 시장 일정들이 있으면 좀 챙겨주십시오. 네, 우선 경기 부분에 대해서 다소 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시장 시그널이 나왔던 만큼 다음 주는 이를 번복할 수 있는 재료가 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7월 6일에는 6월 ISM 서비스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번 주 제조업 지수가 예상보다 좋은 결과를 보였었기 때문에 서비스업 지수에 대한 어떤 개선 여부에 대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일본의 5월 기계 수주 동향이 발표되는데 통상적으로 일본 경제 지표 중에는 기계 수주 동향과 관련된 것이 대표적인 선행 지표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일본 경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도 주목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변수에서는 다소 좀 재료의 강도가 조금 약화되는 느낌을 보이고 있고 국내 그 시장 변수로서는 역시 다음 주 목요일에 예정되는 금융통화위원회 최근까지 시장 분위기를 감안해서 놓고 봤을 때는 역시 그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 자체도 어렵고 또 뉘앙스 자체도 여전히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는 같지만 금리 인상에 대해서 논의하기는 이르다라는 언급이 나올 가능성 자체가 높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주 10일을 기점으로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7월 말까지 전체적인 분위기는 경제 지표에 대한 영향력보다는 기업들의 실적과 관련된 시장 영향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점검해 두시는 것이 좀 더 중요하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글로벌 증시는 NH투자증권 김영렬 연구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7월 3일 금요일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이현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정부가 제3차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기업의 투자 촉진 방향,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내놓았는데 여기는 뭐 재정, 금융, 세제 모든 것들이 포함됐다고요. 자세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는데 필요한 모든 대책을 다 포함해서 내놓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출범할 때부터 기업 프렌들리 정책을 내놓겠다 이랬는데요, 그게 결정판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이날 회의에서요, 위기 극복만 대처하면 위기 이후를 대처할 수 없다 이러면서 그 이후를 준비할 것을 기업들에 강조를 했는데요. 지금 주요 내용을 보면 크게 한 2가지 정도 성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체 기업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고요, 개별 기업들이 요구한 내용을 들어주는 맞춤형 해법들이 좀 약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들여다보시면요, 일단 첫 번째로 중소기업이 원천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하면 투자한 금액의 35%를 세액 공제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됐는데요. 즉 1억 원을 투자했으면 3,500만 원을 기업에 다시 돌려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35%가 25%로 약간 비중이 줄어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국책은행과 기관 투자가들이 함께 올해 한 5조 원 규모의 설비 투자 펀드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 5조 원을 대출까지 합쳐서 10조 원을 만들고 10조 원을 내년까지 20조 원으로 불려서 기업들과 5대5, 즉 40조 원 규모의 설비 투자 펀드를 만들어서 차근차근 투자를 해 나가겠다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됐었고요. 세 번째로는 연구개발 재정 투자를 연평균 한 10% 이상, 10.5%씩 증가시켜서 연구개발에 좀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됐고요. 창업 단계를 10단계에서 6단계로 줄이거나 아니면 청년들이 창업할 때 펀딩할 수 있도록 한 10억 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겠다 이런 내용 등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 밖에 아까 설명드린 데도요, 전체 기업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 맞춤형 해법들도 상당히 눈에 띄는 게 많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상수원 인근에 첨단 업종의 공장을 신증설할 수 없었는데 이 규제도 지금 풀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이닉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 신증설 가능해질 것 같고요. 항공기 지금까지는 5대 이상 있어야지 항공사 설립이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한 대만 있어도 항공사 설립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또 프로스포츠 경기장에 앞으로는 수익시설을 자유롭게 지을 수 있도록 해서 경기장 건설이 부담스럽지 않도록 이런 규정도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에 보니까 기업의 어떤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포이즌 필도 도입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말이죠. 어떤 효과가 예상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포이즌 필에 대해서부터 설명 좀 해주시죠. 예, 포이즌 필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독약이라는 뜻인데요. 경제 용어로 쓰면 독소 조항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즉 지금 기업들을 먹으려는 인수전이 벌어질 때 특히 적대적 인수가 만약에 벌어진다 이러면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싸게 주식을 공급을 해줘서 기업을 먹으려는 인수자가 작업을 어렵게 만들겠다 이런 내용으로 요약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기존 주주들이 주식을 싸게 사들이는 방법도 자유자재로 본인이 원하면 사들이는 방법이 있고 아예 자동으로 주식이 싸게 주는 그런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일단 어떤 방법이든 간에 기존 주주들의 지분이 많아지게 되면 새로 들어가서 기업을 인수하려는 인수자 입장에서는 기업을 사들이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가지고 포이즌 필 도입을 놓고서 상당히 국내에서도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요. 지금까지 시장 논리에 역행한다 이런 지적이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도입이 미뤄져 왔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외국계 펀드로 인해서 적대적 M&A 사례가 나오면서 도입 필요성이 점점 높아져 오던 추세인 것은 맞습니다. SK 같은 경우는 소버린 그리고 KTNG 같은 경우는 칼라이칸이 적대적 인수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는데요. 예. 이제 이런 논란을 끝내고 기업이 적대적 M&A를 방어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돈을 쌓아놓을 필요가 없게 하겠다 이런 뜻에서 포이즌 필을 도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라리 그 유보금으로 투자를 늘려라 이렇게 정부에서 주문을 한 건데요. 물론 기득권층을 너무 보호하려는 것 아니냐. 포이즌 필은 기존 주주들에게 너무 유리하다 이런 지적도 물론 있지만 그만큼 지금 투자가 급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지금까지 주저해왔던 포이즌 필까지 지금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것 보면은 그만큼 참 투자가 절실하게 요구가 되는 시점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작 기업들은 그렇다면 투자할 생각이 있는지요? 예, 지금까지 기업들에게 투자할 의사를 물어봤을
때 기업들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투자를 늘리겠다 이렇게 말을 해왔는데요. 매번 그게 헐리우드 액션이다 이래서 비판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번에 내놓은 내용들 보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지금 재계 총수들이 오랜만에 말문을 열었는데요. 지금 코롱, KT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2조 원 정도씩 투자를 하겠다. 각각 2조 원 정도 투자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는 1조 원 규모를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씩 들여다보시면요. 코오롱, 디스플레이용 유기발광 다이오드 업체 계열사로 가지고 있는데 공장 라인 증설에 2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는 광양에 1조 원 규모의 합성 천연가스 공장을 건립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하나는 태안, 여수, 순천, 제주에 해양 레저 사업을 벌이겠다. LS 니꼬동 재련 같은 경우는 도시 관광 사업에 관상 사업에 5천억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 이 밖에 뭐 풍산, 지금 남은 유휴부지가 있는데 여기에다 다목적 도물 구장을 건설을 하겠다. 수익시설을 자유롭게 지을 수 있도록 이번에 규제가 풀리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화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같이 기업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투자 계획을 내놓아서 이번엔 상당히 실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 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또 궁금한 것이 말이죠. 이렇게 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 대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사실 돈, 이 세금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정부가 기업에 대해서 좀 세금을 깎아주는 이쪽으로 방향을 좀 잡고 정책을 실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쓸 곳은 많고 지금 들고 있는 돈은 얼마 없고 글쎄요. 정부 돈이 앞으로 좀 부족해지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계속 감세, 비과세 정책 계속 늘려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덜 받을 테니까 너네가 투자를 늘려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해왔던 건데요. 그렇게 해도 투자가 안 느니까 이번엔 정부가 돈을 주겠다 이렇게 돌아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돈을 받지 않으면서 돈을 더 주겠다고 하면은 정부 재정에 아무래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예. 그렇다 보니까 어제 정책 발표된 내용을 보고 그러면은 대기업만 혜택을 보고 중소기업이나 서민층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내용이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해줬는데 세수를 확보를 위한 세제 계획 전체도 한번 수정을 이번 기회에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 그 추이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뉴스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시장의 매력을 느낀 일본 투자자들이 지금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 상반기 지난해보다 무려 82%나 늘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깐깐한 일본 투자자들이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관심을 갖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정부가 기업들한테 투자를 늘리라고 할 만한 시기인 것을 이 데이터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본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최근에 많이 늘렸습니다. 지금 특히 이번에 투자한 업체들 내용을 보면요. 대부분 제조업체들인 것이 상당히 눈에 띄는데요. 지금 상반기에만 한국을 방문한 일본 기업 200곳을 넘었고요. 투자 신고된 건수 210건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상반기에 투자액이 11억 7,800만 달러인데 지금 전년 대비 82%나 증가한 수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체 외국인 직접 투자에서 일본 투자가 워낙 많이 늘다 보니까 차지하는 비중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한 14%였는데요. 지금 올해 들어서는 25%를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엔화 가치가 상승해서 한국 기업에 투자하기 상당히 좋은 조건이고요. 그리고 지금 국내에서 기업을 인수할 때 주는 인센티브나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도 상당히 좋은 수준이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이 계속해서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본뿐만이 아니라 지금 국내에서도 투자가 좀 활발하게 이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국민연금 산업은행이 본격적인 투자처를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의 행보가 또 이번에 상당히 눈에 띄는 행보였었는데요. 지금 국민연금 지금까지 부동산 투자를 해오긴 했지만 간접적인 펀드 투자만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면은 직접적으로 아예 빌딩을 사는 직접 투자를 단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앞으로도 지금 해외 부동산 직접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발표를 해서 상당히 추이가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 산 거래를 한번 보면요. 일본 도쿄에 있는 대형 오피스 빌딩 하나를 인수를 했습니다. 혼자 인수한 것은 아니고요. 세계적인 사모투자 펀드죠. 카일라일과 함께 한 4,600억 규모의 기업 빌딩을 인수를 했습니다. 카일라일 지분이 한 50.7% 정도 되고요. 예. 지금 나머지 지분을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빌딩
인수로 인해서요. 임대 수익에다가 차익까지 더하면 한 11% 정도 수익을 올리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내부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연금이 해외 부동산에 직접 투자한 것은 처음인데요. 앞으로 이제 도쿄뿐만 아니라 뉴욕, 런던, 파리 같은 아주 큰 도시들에 있는 큰 규모의 빌딩들을 사들여서 파는 그런 거래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이렇게 해외 행보를 성큼성큼 하고 있을 때 산업은행 국내 기업들 인수에 또 나서는 모습입니다. 지금 사모펀드 만든 것을 통해서요. 대우건설 인수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전략적 투자가는 아니고 돈을 넣어서 일부 수익만 보는 금융 투자가, 즉 재무적 투자자로 참석을 하기로 했는데요. 지금 절차를 보면 대우건설 실사 작업이 일단 마무리가 되면 가격하고 매입 조건이 나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몇 %의 지분을 어떻게 인수할지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금호아시아나가 내놓은 지금 대우건설 매각 작업이 이제 시작이 되면요. 다른 재무적 투자자들도 국민연금이나 산업은행 같이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 이현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 한껏 부풀어 올랐던 분위기에 고용지표가 찬물을 끼얹진 않을까 우려를 했었는데요. 찬물을 좀 제대로 끼얹은 것 같긴 합니다. 다우가 2.6% 떨어지면서 8,280에 종료되면서 8,300선을 하회했고요. S&P 500 역시 900선이 붕괴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 앞두고 어제가 마지막 장이었었는데요. 결국 주간 단위로도 뉴욕 증시가 3주째 하락세로 마쳤습니다. 고용지표의 경우에 잠깐 들여다보게 되면 6월 신규 고용 감소폭이 전달에 비해서 10만 명 이상이라 늘면서 크게 확대가 됐었고요. 실업률의 경우에도 9.5%를 기록하면서 2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습니다. 관련해서 유럽 쪽도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못했습니다. 주요 지수가 모두 2 내지 3%대 밀리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국제 유가도 많이 떨어지면서 에너지주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우리 증시 얘기는 1시간 뒤 출발 센 증시에서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